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를 띠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거래 연속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다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화요일과 수요일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강보합권 정도에 지나겠지라는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은 모두 다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안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이 투자 금액이요, 1,000억 원대를 넘어갑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730선 넘어가면서 양시장 긍정적인 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역시나 재료가 나왔고요. 취임 전부터 종전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해온 만큼 종전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 테마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오른 영향받으면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주들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어떤 업종에 주목해 봐야 할지, 기존에 잘 갔던 업종들을 계속 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거래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이 모두 강하기 위해서는요, 뚜렷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건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이어서 계속해서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AI 쪽인데요. 아마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주인공이 될 듯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 바뀐 듯한데요. 오늘 신영증권에서 70페이지가 넘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여전히 주인공은 AI 쪽이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딥식, 약간 좀 출렁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딥식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리포트에 나온 그대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막 AI는 B를 받은 상황이다. 이제부터 오히려 강력해질 거다. 지금 다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의 초입일 뿐이다 라는 의견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패배감에 절어있던 수많은 AI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시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강세 탄력을 받았고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도 아마 그 이유 때문인 듯 합니다. 수혜 기업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았는데 먼저 플랫폼 쪽에서는 네이버 꼽았습니다. 어제는 키움증권에서 카카오를 최선호주로 격상시켰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신영증권은 여전히 네이버가 최선호주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 조금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SK 하이닉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내에서는 리노공업,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HT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T입니다. AI와 엮이면서 어떻게 이 기업들이 수혜 기업으로 꼽히게 됐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카카오에 대한 주가 전략도 나왔습니다. 카카오를 최선호주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요. 앞으로 주가 탄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에 이어서 2025년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AI를 왜 봐야 할까요?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샘 알트만이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한을 했는데요. 왜 방한을 했을까요? 사실 한국 기업들이 급하다면은 아마 샘 알트만이 오기 전에 이미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샘 알트만을 만났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이게 샘 알트만이 한국에 방문을 했고 많은 기업들의 수장을
만났습니다. 샘 알트만은 급했던 듯하다라고 신영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B2B 비즈니스를 누가 가장 먼저 선점하느냐, AI 안에서 B2B 쪽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딥시크가 물론 오픈 AI가 내놓은 챗 GPT보다는 약간 경량화된 AI 모델을 내놓긴 했지만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자들은 이게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경량화된 모델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싼 값을 주고 내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오픈 AI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딥시크보다는 비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샘 알트만은 어떻게 됐든 수익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그러한 체제는 자본시장 안에서, 자본주의 안에선 사실상 쉽지 않은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만이었다라고 신영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AI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로 꼽혔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AI의 업체들의 경쟁 강도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B2B의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 봐야 할까요? 먼저 반도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였는데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딥시크가 우리는 이렇게 AI 플랫폼 만드는데 크게 돈을 안 썼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고성능 반도체 필요가 없겠네 라면서 한국의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 미국 증시에서는 마블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내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성능의 HBM 그리고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제 투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 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어찌됐든 반도체는 사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사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요. B2B 수요 증가는 고성능 GPU 수요 감소를 상쇄할 전망이다라고 신영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성능의 GPU가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단에 있는 그런 또 반도체들은 더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가 돈을 많이 안 썼다고 하지만은 막상 열어보면은 돈을 많이 썼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인 경우에는 우리가 2024년에 컨센서스로 가지고 왔던 캐펙스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여전히 괜찮고, 두 가지 시나리오 어떤 게 됐던 SK 하이닉스가 최선호주다라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소프트웨어 쪽은 네이버였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픈 AI처럼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붓지는 못하지만은 딥시크와 같이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다면은, 그리고 가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딥시크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은 한국 기업들도 분명히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이버는 현재 한국에서 AI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어제 키움증권에서는 카카오가 오픈 AI와 손을 잡았다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함의가 있다라고 봤지만요. 신영증권에서는 오히려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봤을 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다. 이미 AI를 활용한 수익화가 가시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보여지고요. 커머스와 같은 이러한 분야에서는 이미 네이버는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여기에 AI까지 결합되면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단기적으로는 괜찮겠다. 주가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장기적인 수익화 증명이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카카오가 더 오르겠지만은 수익을 봤을 때는 네이버가 이미 잘 벌고 있고 AI 결합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업종 어떤 거 보면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전력 수요 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4년 대비해서 좀 급하게 빠진 쪽이 전력 인프라인데요. 신영증권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목표가를 50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가 어찌 됐던 결국에는 AI 시장은 커지고 있고요. 경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돈을 쏟아붓겠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력 수요도 역시나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한국에 있는 많은 전력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주목해보자라는 이러한 의견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아마 계속해서 부침은 있을 수도 있고 변동성은 커질 수도 있겠지만요. 앞서서 나왔던 기업들 그리고 의견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도 AI 만나보고 왔고요. 그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종목별로 업종별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KB금융 소식입니다. 기대치를 밑돈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주가 하락세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 사상 처음으로 5조 원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리딩뱅크 자리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주주환원에 대한 결과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KB금융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이 13.5%이고 상반기 중에 주주환원 차원에서 5,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증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CET1 비율과 자사주의 규모가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비교했을 때 다소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주가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볼까요? 네, 삼양식품입니다. 불닭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대 실적을 또다시 발생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입니다. 불닭 볶음면의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3천억 원을 돌파한 흐름 보여줬고요.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이고 매출이 전년 대비 45%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33%나 급증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도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불닭 볶음면 시리즈의 소스를 공급하고 있는 S&D의 주가도 동반해서 급등하고 있고요. 증권업계에서는 불닭 볶음면을 필두로 한 삼양식품의 신화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 시장의 주인공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종전 구상 기대감 속에 강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다음 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종전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테마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잠시 후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더존 비주온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입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4천억 원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경신했고요. 회사가 보유한 통합형 AI 서비스가 주요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업무 생산형 향상을 위해서 AI와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존 비주온의 솔루션들에 대한 수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장기적인 매출 확대 기대된다라는 의견들 힘을 받고 있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테마주 오늘 시장에서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일단 기업종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음 주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는 뉴스가 아침에 나오면서 일단 두산 밥캣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와 같은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달 말 14일, 16일 열린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일단 설명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구상의 세부 내용은 교전을 잠정 중단하고 러시아의 점령지를 그대로 둔 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큰 틀에는 이제 변함이 없고 기존에 비해 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을 거라 일단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재건주에 대한 당분간 강한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미는 안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도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오후장에서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은 ISC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의 핵심 소모품인 후공정 테스트용 소켓을 좀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작년 4분기가 일단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좀 비트하는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향 실적은 수요 부진 그리고 재고 이슈로 크게 회복되는 모습은 아닌데 비메모리향 실적은 빅테크들의 지속적인 캐펙스 확대가 올해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5년 1분기부터 다시 한번 이제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메모리향 매출 비중은 24년 15%에서 올해 21%로 확대가 되는데 HBM을 제외하면 일반 메모리향 매출은 10% 미만으로 크게 이제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사의 이익 부분에 상당히 좀 기여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25년 실적을 견인할 메인 아이템은 역시 AI 칩 그리고 AIG 확대와 전통적인 서버에 대한 투자 회복이 될 거라고 일단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기판 소켓 매출은 SKC가 25년 4분기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있어서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는 AI 장기 내러티브의 참여자인 AIG HBM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주요 고객사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국내 소부장 업체 중에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딥시크 쇼크를 동반한 급락을 되돌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이라면 충분히 한번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로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지난 고점을 넘어서는 8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3,000원으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 ISC 목표가 8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K 하이닉스 사들이고 있습니다. 2% 넘게 현재 구간에서도 강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삼양식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양식품이 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네 번째로는 카카오, 다섯 번째로는 SK 바이오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오늘 실망스러운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은 KB금융이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요. 사실상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KB금융을 줄매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이름 올리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리가켄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숲,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다섯 번째로는 팩트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연이어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SY 스틸텍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사들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는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연기금, 기관 쪽에서 연이어서 또 삼성전자 매수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더존비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네 번째로는 SK스퀘어, 다섯 번째로는 카카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도 KB금융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KT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3,000당 제약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루닛입니다. 어제도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ISC, 네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숲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어제 또 급등이 나왔던 고영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크윙, 세 번째로는 HBSP, 네 번째로는 잉글우드랩, 다섯 번째로는 클래시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빛이 되어줄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 그래도 월요일에 하락장을 딛고 계속해서 반등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양대 지수의 상승세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월요일에 제가 소나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는 이제 뭐 무지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도 되면은 무지개 기다리셨던 분들 많이들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지개가 하나가 아니라 소나기 이후에 2개가 뜨는 이런 쌍무지개가 뜨는 이런 현상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계좌가 그렇게 좋아지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말로 홈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집중해서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소나기 이후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 종목들 미리미리 준비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트럼프가 또 입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었습니다. 범양건영 다시 한번 볼 타이밍입니다 말씀드렸는데 뭐 가자지구 얘기 나오고 다음 주에 미넨 안보회의에서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 또 얘기한다라고 하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뭐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지개는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닝 시즌이니까 어닝 관련된 종목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하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한 번의 실적이 아니라 실적의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사이클이 우상향을 하는 사이클인지 아니면 쉬어가는 사이클인지 아니면 내리막길로 가는 건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적 보실 때 이번뿐만 아니라 전년도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해주고 전 분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줍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흐름을 아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면 이 말로 없는 시간 계속 함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적 계속 보시고 지표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되는데 조금은 완화된다. 속도가 빠르게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유동성이 확장되어서 좀 더 좋았을 텐데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관세를 올리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으니까 무작정 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 외에 트럼프의 정책들이 많은 부분이 금리를 인하하기 좀 어려운 정책이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보면서 하겠다라는 정도예요. 이런 흐름만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지표 그동안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민간 고용 양호합니다. 나쁘지만 않으면 돼요. 최악이다라는 말만 안 나오면은 고용은 계속 양호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실망이다라는 정도가 나와도 그렇게까지 미국의 고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50 위쪽에 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최악의 상황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단단한데 우리나라가 문제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자지구 장악하겠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이 나면은 잠깐의 회의를 통해서 무언가 결정나는 거 없이 던지고 보죠. 자, 나는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당신들이 해답을 가져오시오라는 형식의 외교를 하는 게 트럼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사위를 이미 또 던진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 자꾸 이러면은 미국이 장악하겠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 지역에 그 수많은 뭐 불발탄, 뭐 지뢰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미국이 다 직접적으로 해서 해결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결책, 이제 협상의 도구로 항상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해결책 갖고 오시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넨 안보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기존부터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14일에서 16일에 열리는 거니까 그 전에 불안하신 분들은 뭐 해결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 무지개가 열렸느냐? 라고 체크를 해봤더니 코스피 지수는 이미 2,500포인트를 어제 회복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존 지수권의 상단 쪽으로 붙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소나기였을 뿐이고 상승 이후에 횡보하다가 그냥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건 코스닥 얘기라고 했어요. 코스피는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서 상승 N자형을 정석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횡보를 했느냐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걱정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닥 차트 보시면은 여러분들 횡보하다가 살짝 밀렸어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0.5에서 1%만 올라와도 기존 횡보하는 지수권인데 여러분 걱정되시나요?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걱정이 전혀 안 되시죠?
자, 그런 겁니다. 이제 730포인트 마저도 돌파해 가고 있습니다. 횡보하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만큼 강하다. 제가 1월 효과이지만 2월까지는 지속된다. 길면은 3월 정도까지도 가능한데 일단 2월까지는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점을 돌파 시도해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돌파 시도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게 장대 항공보다 더 좋아하는 갭으로 돌파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위로 뻗어나가면 가장 나이스한 거고 바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730포인트 지력 테스트에도 상관없다.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700포인트 중후반 정도까지는 쉽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 움직임 그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그러면은 왜 나올 때마다 코스닥 얘기만 하느냐. 코스피는 그러면은 그래도 좀 지금 회복도 잘 되고 괜찮은데 안 좋은 거냐, 코스닥만 못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주 들고 계시는 분들, 뭐 삼성전자 들고 계시는 분들, 뭐 등등, 뭐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지만 카카오 들고 계시는 분들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코스피가 움직이려면은 이 조건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오늘 준비한 게 바로 밸류업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 증시에 활짝 핀 무지개는 이미 코스닥 쪽에서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코스피가 활짝 피기 위해서는 이 구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6개 분야 알고 계시죠? 정보기술 분야, 산업재 분야,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자유소비재 분야, 금융 분야, 소재 분야로 해서 지금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다시 한번 리밸런스 통해서 추가적으로 편입도 하고 하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막 만들어진 거니까 개선은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에서 그 10년 이상을 준비해가지고 이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리를 쫙 풀어가지고 자금을 풀어놓고 나서 시작한 것과 우리나라는 정반대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밸류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다운돼 있으니까 밸류업하면 끌어올려지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는지 아니면은 무언가 깊은 계획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도 밸류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준비는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10년, 20년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밸류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나오면은 오히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이런 밸류업 관련주들 1년이 아니라 우리도 한 3년, 5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책 딱 내놓으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거 잘못했네. 아이고 이것도 돌아가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항상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해서 제일 빠른 걸 원하는데 밸류업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먼저 제시를 하고 실천을 하고 그중에서 잘된 정책들에 대해서 표준으로 측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멀리 갈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빨리 먹으려고 하면 체하죠, 우리. 그런 것처럼 밸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어도 다시 한번 매년 볼 수 있는 이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반년 정도 움직일지 아니면 1년 움직일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움직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또다시 움직이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파동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 또 오늘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지금 이슈가 밸류업은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미리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면은 뉴스에 나오면은 오늘 재건주 따라가신 분들 수익 보십니까? 수익 못 봐요, 여러분들. 이미 급등한 종목 따라가면 내가 사면 오히려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바닥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섹터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부터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들어갑니다. KB금융 꼽아주셨습니다. 금융주들이 이제 이번 주에 속속들이 실적을 내놓고 있고 KB금융도 지난해 기준 5조 원대 순이익 기록하면서 리딩뱅크 자리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대감이 좀 컸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원래 뭐 밸류업 하면은 가장 뭐 기대감을 모으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그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정도인데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밸류업 정책을 내놨죠.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리고 뭐그 연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조 단위 정도로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소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 놨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계속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관심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관심을 갖고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안 갖더라도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에이 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사상 첫 순이익 5조 원 뭐 이미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고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78% 돌파했다.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밸류업 관련해서 뭐라고 발표를 하던 외국인들은 지금 점점 만족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밸류업 했을 때, 주주환원 정책했을 때 가장 못난 증시 중 하나가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고개는 끄덕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기사를 믿기보다는 외국인 지분을 보시면 간단한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개발도상국, 예를 들면은 베트남 한때 투자 많이 했고 중국도 한때 투자 많이 했었죠. 이런 이제 우리 외국을 볼 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혹은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나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외국에 투자할 때는 내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국내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거나 혹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기 위해서 큰 수익을 위해서 보통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뉴스에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밸류업 정책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에서 현재 밸류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면서 7%대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크게 개의치 않아도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 2루타 종목입니다. 기아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역시 유명한 밸류업에 이제 선봉으로 나서고 있는 종목들인데 트럼프 관세 이슈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 불안하지 않은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안함,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현대차, 기아,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매량 3위까지 치고 올라온 기업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뭐 대미 무역 흑자국 중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고 하다 보니까 뭐 과거에도 FTA 체결할 때 자동차랑 이제 미국산 소고기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무너진다. 우리나라 뭐 소고기 시장, 이 농업 시장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그렇죠? 자동차 오히려 관세 유리하게 받은 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그만큼 과거에는 이런 뭐 가성비 정도로 그냥 싸니까 살까 했었는데 이제는 가격도 많이 올라왔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오히려 넓은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실용적인 부분에서 엄지를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지금부터 한 거의 10년 전부터는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많은 상을 수상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매출액 1,000조 원 돌파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를 누리고 있다는 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올리고 있죠. 자,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이미 8천억 자사주 매입하고 4천억 바로 소각하고 4천억은 이 실적을 맞추면은 순차적으로 소각하겠다라고 했는데 소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밸류업 정책의
기존부터 이미 밸류업 뭐 이런 지수를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부터 미리미리 실천해 나가고 있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도 밸류업에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내밀고 있고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리스크가 나오는 구간이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고 오히려 지금보다 이제 추세가 좋아지기 시작한 다음에 중간중간 한 번씩 조정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이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아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난해 매출이 이제 100조 원을 돌파했죠.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3루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HS 효성 첨단 소재 역시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견조했죠. 네, 맞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고 이 기업명 계속 이제 기업명이 조금씩 바뀌는 기업들 보면 저도 입에 잘 안 붙는데요. 뭐 현대 같은 경우도 HD 현대 이렇게 HD가 붙고 효성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독립 경영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HS 효성 첨단 소재 너무 길어요, 사명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에 착착 붙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좀 많긴 한데 입에 붙는 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계좌에서 수익만 잘 내주면 되는 거죠. 자, 3루타 종목은 뭐다? 호타 중조. 빨리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타이어 코드, 이 3대 타이어 코드 쪽으로 해가지고 다 생산하는 기업이고 글로벌 점유율 50%. 너무나도 편안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탄소 섬유 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을 하려면 가장 기본되는 조건이 뭐다? 돈을 벌어야 밸류업을 한다.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주주친화 정책을 합니까? 그런데 돈을 잘 벌기 시작한다. 그리고 계속 개선되기 시작한다. 지금 뭐 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전통 화학은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가는 기술력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딱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루타로 선정했으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효성첨단 소재 관심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밸류업 안에서 대표적으로 여겨졌던 종목들, 뭐 금융주나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HS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밸류업을 또 잘하려면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 흐름과 함께 밸류업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먼저 만나봤고요. 그동안의 만루 홈런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짧게 체크해 가시죠. 네,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 자, 제가 목표는 매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1월은 목표 달성했다. 열흘 만에 3종목 달성을 했고 초과 달성해서 4종목까지 나왔죠. 2월 목표는 뭐다? 세 자릿수 수익률 나오는 종목이 나올 것이고 1위가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하나오션이 1위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94%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세 자릿수가 얼마 안 남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세 자릿수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쉬는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위권에 있는 범양건영 오늘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투매가 나오는 날 여러분 재건주부터 보시고요. 지금 투매가 나올 때 저 바닥권에서 보세요라고 해서 맨 앞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다음 날부터 해서 2연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멋진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말로 홈런 달성하고서 충분히 휴식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범양건영 다시 보셔야 된다. 이럴 때 재건주 보시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바로 이 장중에는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다 했는데 현재 시간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편하게 보시고 만약에 장 마감 전에 상한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절반에서 그냥 전략 매도 한번 하시고 아니면 내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민행 안보회의가 이제 다음 주에 있으니까 다음 주 한 초에서 초중순 정도에는 그래도 정리한다 생각하시면은 딱 어울리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종목도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 또한 저 4,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100% 돌파 노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만루 홈런 종목들 놀라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2월 안에 또 세 자릿수 수익률 달성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 주시죠. 자, 그럼 오늘의 만루 홈런 종목 선정해 주실 타이밍인데 밸류업 지수 안에서 어떤 종목을 최고의 종목으로 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자, 저는 우리나라에서 AI 하면은 당연히 HBM 관련 쪽이 나와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냐 리노공업이냐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그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철회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단기간. 그래서 단기간 올라온 이수페타시스는 조금 쉰 다음에 다시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리노핀으로 유명한 리노공업.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올해 개화가 다시 된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사실은 처음에 개화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좀 지연됐죠. 그래서 올해 정도는 소프트웨어도 발달하고 굉장히 좋아질 거다. 고도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소켓 판매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이게 글로벌 이제 뭐 그 고객사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빅테크들은 다 이 리노공업의 제품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시크 우려감 때문에 지금 잠깐 쉬고 있죠. 이 상황은 뭐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격 전략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만 원 요 구간이랑 22만 5천 원 사이에 있는 이 21만 원 전후돼 있는 요 구간 21만 원 전후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만 원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27만 5천 원이라 한 5천 원 정도 더 올려봤습니다. 돌파 시도하면서 살짝 윗골이 다는 이런 과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8만 원을 2차 목표가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2만 5천 원 단위를 계속 올려가면서 저도 뭐 장기적으로는 뭐 기존의 고점이었던 부분, 뭐 30만 원 부분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스크 관리는 요 20만 원 구간만 가면은 계속 이제 뭐 지지력을 받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한번 정리했다가 20만 원 회복될 때 다시 보시면은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노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 오히려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석경 AT입니다. 어게인 고성장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나노 기술 소재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노 무기 화합물 업체입니다. 3공장이 가동되면서 25년부터 고성장을 재개하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도 단계적으로 레벨업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석경 AT. 앞으로 고성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나노기술 소재주인데 이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무기 재료를 전공했던 이명섭 대표가
물론 이제 삼성 정관, 지금 SDI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었고 94년, 지금부터 30년 이상 전인 94년에 석경화학을 설립했고 2000년에 이걸 석경 AT로 바꿨고 2020년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한 업체입니다. 나노 기술입니다. 우리 나노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마이크로하고 피코의 중간 단계, 또 뭐 10억 분의 1, 또 뭐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정도. 어쨌든 아주 미세한 단위의 나노 입자를 다루는 쪽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술이 보통 합성하고 분산하고 코팅하고 정제하는 4개의 요소 기술이자 융합 기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우수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석경 AT는 작지만은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지금 매출과 수익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가공을 제외하고 3분기 누계 기준으로 제품 매출의 87%를 수출하니까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캐시카우 사업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치과 소재입니다. 엑스레이에서 시작을 해서 수북제 그리고 3D 프린팅까지 진화를 했고 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전기를 통해서 파워 인덕터라고 하죠. 전력 인덕터 향해 원료인 자성체를 표면 처리해주는 이건 수익성이 대단히 높고 임가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아이템으로는 이제 중공 실리카하고 화장품 쪽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가세될 거고 미래 성장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향으로 TIM, 그러니까 방열 소재, 그리고 미래의 전고체 배터리용의 전해질 사업. 마지막으로는 CCS, 우리 기후공학이라 하죠. 이게 대응되는 개념으로 SRM, 태양 복사 관리. 그래서 이 이명석 대표님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고 통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 신기술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나노 국내의 사업화의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서 부자님께서 2025년부터는 고성장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캐시카우 사업인 치과 부분은 국내 매출이 신규로 시작됩니다. 2번째로는 수익성이 뛰어나고 매출 비중이 24년에 37%까지 증가했던 S전기향의 임가공 매출은 S전기가 그동안 스마트폰 중심에서 이제 전장향으로 진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캐시카우 2개 사업은 지속 성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개의 아이템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5년 매출 가세. 첫 번째로는 SN-O2라고 토너의 외첨제입니다. 기존의 TiO2 이게 발암물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이걸 대체하면서 매출 확대가 본격화된다. 2번째로는 화장품 컬러 안료 소재 쪽을 일본의 엔사를 통해서 판권을 주었는데 그동안 준비 작업을 마치고 25년부터는 매출 확대가 된다. 자, 3번째로는 저유전, 유전율이 낮은 중공 실리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5G, 6G 이런 통신 쪽 기판 그리고 자율주행 등 이런 분야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25년부터는 의미 있는 매출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25년부터 의미 있는 매출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부분 짚고 왔고요. 그리고 보니까 석경 AT가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EV 전기차 쪽은 이제 캐즘이 이제 심한 그런 고통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석경이 지금 다루는 분야는 이 TIM, 방열 소재, 그러니까 전기차의 화재를 막아주는, 지원해주는 역할과 관련되는 방열, TIM 소재 쪽하고 2번째는 지금 리튬 이온 전지에서 전고체 전지로 게임 체인지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전고체 전지로 가는 쪽, 이쪽은 EV 캐즘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성이 뚜렷한 분야입니다. 우선 TIM 소재, 방열 소재 관련해서는 국내 상장된 N사를 통해서 이쪽은 MG 계열입니다. 마그네슘 계열이고 N사를 통해서는 수산화 마그네슘의 매출이 25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업체향으로 MGO라고 하죠. 산화 마그네슘 쪽으로 매출이 진화되면서 TIM 매출이 하나의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거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고체 전지입니다. 자, 전고체 전지는 글로벌 많은 업체들이 황화물계의 전고체 전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화물계의 좀 단점은 제조 공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습도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민감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드라이룸 투자 같은 게 필요한데, 이에 맞서서 석경 AT는 붕화물계 전고체 전지의 전해질입니다. 전고체 전지의 핵심은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붕화물계는 황화물계 대비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수분 민감도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룸이 없이 클린룸만 가지고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캐펙스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싼 붕산염을 쓰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또 최근에 R&D 과정을 통해서 이온 전도도도 높은 상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24년에 석경은 클린룸을 구축을 했고, 최근에 특허, 관련된 특허를 잇따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주가 상승이 되고, 26년부터는 조심스럽게 매출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이와 같이 신사업을 지금 많이 벌리고 있는 과정에서 3공장 투자가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25년부터 고성장에 촉발되는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공장은 전북 김제시가 토지를 저가에 유상님들을 해주고 130억이라는 큰 투자, 주로 이제 건축물과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4월부터 가동을 할 텐데, 이쪽에서는 통신용, 자율주행차용 중공 실리카, 그리고 TIM 소재, 그리고 전고체 소재, 전해질을 양산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동력이 3공장 가동과 더불어서 본격화되고 이슈화되고 또 양산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린룸은 이미 구축을 했고 특허도 등록한 상태고 2026년부터는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좀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석경 AT 실적 상황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20년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하고 21년, 22년 실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매출 성장이 21년에 35%, 22년에 36%. 그래서 영업이익이 15억이었던 게 47억까지. 대단히 좋은 상황이 됐지만은 24년, 23년은 부진했습니다. 우선 23년은 매출이 1% 역성장을 했고요. 24년에는 매출이 12%지만은 늘어난 고정비를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7억 원의 영업이익이 20억 원까지 급감을 한 상태입니다. 자, 25년부터는 몇 가지 준비했던 신제품들이 25년부터 매출 확대가 되고, 또 26년, 27년을 통해서는 TIM, 전고체 이런 쪽의 매출 가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24년에는 매출 12% 증가에 영업이익은 20억으로 크게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도 15%였지만은 25년에는 31% 매출이 증가하면서 38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로는 21% 정도인데, 이거는 3공장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크게 늘고 또 농비 같은 선투자 비용이 아직 회수가 되기는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고, 26년, 27년에는 다시 241억 원, 301억 원 정도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30%의 영업이익률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21년, 22년의 고성장이 25년을 시작으로 6년, 7년 계속될 거다. 이런 고성장 플레이어의 실적주다, 이런 측면입니다. 실적주다라는 짧은 또 강력한 한 줄 평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주가 좀 전략을 만나봐야 될 텐데, 최근 1월 들어서 주가가 급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 주가는 23년 6월 달에 8만 1,000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한 1년 뒤인 24년 3월에는 6만 7,000원. 그리고 금년 1월에는 4만 원 이하까지 감소를 한 상태에서 이제 3공장 완공에 대한 시점이 관심이 커지고, 특별하게 이제 전고체 전지도 붕화물계, 전고체 전중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쪽에 관심이 커지고, 회사가 특허를 잇따라 출원하기 때문에 관심이 커지면서 지금은 5만 원대를
회복한 상황입니다. 자, PER, 주가 대 수익 비율을 보면은 현재가 기준으로는 24년에 84배, 25년에, 26년에 53배, 그 다음에 27년에 38배로 높은 편이지만은 글로벌에 확실하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실적이 고성장을 하는 기업들을 비교하면은 그렇게 높은 PER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고, 뭐 5만 원 이하에서 주식을 살 수 있다면 베스트겠지만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은 5만 원 초반대에 저점 매수 전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3공장을 통해서 플레이가 펼쳐지고, 또 이 3공장에 앞서서 25년부터는 30%의 매출 증가율과 더불어서 이익률도 커진다고 하면은 지금은 너무 고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보다는 긍정적으로 벌어질, 그리고 우상향 실적에 주목한다면 충분히 6만 원대 회복에 의해서 최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우상향 주가 흐름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5만 원대 초반에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실적도 공개를 하고는 있는데요. 시장이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실적 결과가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LNF의 경우에는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영업 손실 1,500억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적자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도 하회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들 의미가 있었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4분기 판가 하락에도 출하량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3% 증가했다라는 점 특징적이었고요. 2024년 3분기에 출하량이 최저를 기록한 이후에는 4분기부터는 회복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FP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시장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테슬라향 2차 전지주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품기도 했는데요. LNF가 대표적인 테슬라향 공급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시장에서 양극재 업체에 대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영업이익에 대한 앞으로의 추정치 역시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가의 하방 압력을 디딜 수 있을지에 대한 데에서는 물음표가 뜨는 것도 사실입니다.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한투자증권도 앞으로의 실적 추정치 눈높이를 낮춰 잡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2만 5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 터널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점이고 주가 하방은 지지해줄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악재가 대부분 반영된 상황이고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는 평가였고요. 견조한 수요가 특히나 예상되고 있는 테슬라향 신제품 판매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LFP 양산 가능성을 감안해 봤을 때 차별화된 경쟁력이 점차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LNF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모두 2024년을 저점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이제 LNF를 필두로 테슬라향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두 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로봇주들 다만 좀 일부 종목들에 좀 지나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로봇주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탑픽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저는 큐렉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 있는 네. 거네요. 네네네. 원픽 기업.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저는 이제 한번 언급드렸던 인탑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로봇주 안에서도 탑픽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큐렉소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에 또 의료 쪽이 네. 아주 또 핫하잖아요.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론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뭔가를 좀 보여준 적이 없는 기업들이 대다수긴 한데 이 전 세계 이 산업 로봇 이제 협동 로봇까지 포함을 해서 2018년도에 전체 캐파가 5조 8천억이었었어요. 2018년도 지금서부터 한 7년 정도 전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이라 로봇 산업이 어떤 성장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사실 뭐 2030년도까지 얼마까지 커지겠다 이건 절대 아닌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로봇 산업 자체가 커지진 않고 있죠. 그리고 국내 뭐 몇몇 개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뭐 한 100억대인데 지금 영업 시가총액이 7조 원이 넘는 기업들도 있고 제 기준으로는 뭐 물론 이런 수치들만 보면은 사실 주식에서 큰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좀 약간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큐렉소를 왜 골랐냐면 그나마 우리나라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큐렉소가 그나마 일단 뭐 외국에서도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그동안에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료 로봇이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매출을 보면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큐렉소도 뭐 실적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죠. 근데 로봇 산업, 로봇 기업에 주는 멀티플이 시장에서 굉장히 후하기 때문에 큐렉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를 하면 실체가 있는 로봇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기업을 선택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적 괜찮으냐. 실적이 나와야지 여기에 뭐가 더해져도 더해졌지 실적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진다고 한들 이게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시선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이게 미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점에서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을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시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인탑스 이미 한번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듣고 갈까요? 네. 휴대폰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적이 좀 큰 폭으로 증가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진단키트 케이스 쪽에 이제 매출이 상당히 이제 급감하는 바람에 매출까지도 이제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휴대폰 케이스 쪽 매출이 견조하게 좀 잘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 삼성전자의 보핏이라는 제품을 최종 이제 조립, 생산 등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번에 LG전자가 인수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기업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서비와 서비 플러스로 이제 위탁 생산을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로봇 위탁 생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저번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조정을 받게 된다면 27,000원부터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저점으로 정확하게 27,000원을 터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들어왔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혹여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매수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27,000원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대로 만약에 버텨준다면 조만간 장대 양봉 하나 정도를 탁 만들면서 24,000원 정도 라인을 터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클로봇이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못 잡으신 분들,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다면 뒤늦게 올라갈 수 있는
인탑스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도 지금 월봉상 흐름을 보면 굉장히 바닥권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만약에 추세 상승력이 잘만 나오게 된다면 3만 원 구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탑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 그룹이 지난해 4분기의 성적표를 이번 주에 속속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KB금융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순이익 5조 원대를 넘기면서 금융지주 최초로 5조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리딩뱅크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켰고요. 금융사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꼽히는 순이자 마진 님의 경우에 2.03% 기록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 1조 7,600억 원의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5,200억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결산 배당금이 주당 840원이 되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땐 주당 배당금 3,174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제 다소 아쉬운 주주환원 결과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주주환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서는 이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의 상향 등 정책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키움증권에서는 앞으로 이제 주주의 자본 비율을 상향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배당 성향 늘려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42%의 주주 환원율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4대 금융사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하나금융도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순이익 3.7조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9.3%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자 마진 님의 경우 1.69%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는 소폭 감소했는데 전 분기 대비로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그룹 출범 이후에 최대 규모인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역시나 밝혔고요. 지난해 주당으로 봤을 때 현금 배당이 분기 배당 1,800원을 포함한 총 3,600원이 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하나금융에 대해서 밸류업의 선발대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환율 급등에도 적극적인 RWA 관리를 통해서 CET1 비율이 13%를 상회했다는 거고요. 올해는 1,100억 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금융지주의 주주 환원율의 경우에 2024년에 37.8%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41.8%, 45%대까지 매년 늘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금융그룹이 가장 좋은 밸류업 계획을 내놓을지도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VT를 가지고 오셨어요. 5% 가깝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주가가 사실 지난해 12월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아마 다 물려 계실 것 같아요. 이 기업 어느 정도 뭐 상방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주가가 지금 한 8개월 정도 이제 박스권에 3만 원, 4만 원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VT 일단 뭐 과거 이제 GMP라고 불렸던 종목이죠. 이제 엠플러스라는 화장품 회사랑 합병하면서 VP로 사명이 변경됐는데 최근에 좀 약간 재미있는 뭐 그 재료가 하나 좀 나왔죠. 어떤 거냐면 미래에셋증권에서 미래에셋 증권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 지난달에 제일 수익을 많이 낸 그러니까 뭐
수익을 가장 많이 낸 미래에셋 증권의 초고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초고수 중에 상위 1%들이 지금 무슨 종목을 사고 있는지 주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지난주에 VT를 상위 1%의 수익률을 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 1위로 뽑히기도 했었죠. 저가매수 했나 보네요.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네. 틀릴 수도 있지만. 네,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나눈 종목분들이 시장 수익률을 훨씬 상회한다라는 어떤 뭐 평가도 좀 있긴 합니다. 이제 VT를 제가 이제 왜 갖고 왔냐면 사실 한국콜마랑 지금 그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VT가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한국콜마가 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VT는 지금 이제 한 4년, 3년 전서부터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이 이 퀀텀 점프를 매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여줬던 실적이 이제 올해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평가라는 논란은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VT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아우르는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점이 상당히 좀 약간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온라인에서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서도 거의 뭐 품절템으로 이슈가 된 적도 있었죠. 가장 이제 올해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재료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VT가 리들샷이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 이제 화장품 같은 걸 팔려고 하면은 약품 관리 감독국의 위생 허가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됐죠.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중국 쪽에서 본격적인 판매, 그 다음에 미국 쪽도 이제 진출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어떤 좀 작은 화장품 기업들 실리콘2를 통해서 미국에서 많이 유통을 많이 하는데 VT도 실리콘2와 협업을 통해서 미국 쪽의 시장을 많이 좀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존 그 화장품 섹터에서 순위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VT 물론 뭐 실적만 보면 여타 화장품주들과 형평성과 관련돼서 고평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계속 이 이익단에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올해도 작년 실적보다 훨씬 더 좀 좋은, 훨씬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VT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VT 사실 지난해에 굉장히 핫했던 기업입니다. 품절 사태도 있었고 말씀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다 판매가 잘 되는 그러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다만 주가는 좀 고점 대비해서 크게 빠진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다 할 동력이 없고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 아니야? 지난해 이렇게 잘 팔렸는데 2025년에 더 성장한다고? 라는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말씀처럼 사실상 수익을 좀 잘 내고 있는 초고수의 투자자들은 지금 VT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하나솔루션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컨콜도 진행이 됐고 오늘 7% 넘게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태양광이 최근에 참 핫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일단 120선 자리를 이제 막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길래 딱 선택을 했는데 장중에 벌써 상승력이 좀 강하게 한 14%대까지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를 말면서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이대로 시세가 이제 21,30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 2024년 12월 요 바닥 구간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살짝 올라오자마자 또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측면이 있고 그다음 또 이제 120선 자리를 터치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도 기준선 라인 내지는 이제 20선 자리 라인에서 제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이제 20선 자리 근접하게 내려와서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을 줬고 오늘 또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지금 기울여 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견제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쪽에 이제 관세를 본격적으로 이제 매기면서 이 모듈, 셀 이런 이제 핵심 제품에 대한 판매 가격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이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모듈, 태양광 이 사업 쪽이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세의 영향 또 이제 미국의 이제 견제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높아진 이 관세에 따라서 이 물량 공세가 중국의 물량 공세가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미국 시장에 이 중국산 제품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북미 최대 규모의 이제 태양광 생산 공장 솔라 허브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에 이제 조지아주의
카터스빌에서 이 3.3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공장을 현재 이제 완공을 할 예정이죠. 그렇다라는 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한 태양광 모듈이 이제 생산이 돼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4월부터 이 동남아 셀 모듈에 대한, 동남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셀과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관세를 엄청나게 높게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산 제품이 이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이 다 막혀버리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이 3분기 정도부터는 엄청난 흑자를 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이제 21,300원의 저항은 받지만 재차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재차 돌파가 된다면 어디까지 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24,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기로 했죠. 그래서 21,3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그대로 24,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 차례 한번 바라보시고, 이 상태로 시세가 잘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또 올라간다고 했어요? 35,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24,000원이지만 잘 돌파 안착을 한다면 35,000원 구간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주가가 반응할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오늘 또 장중에 23,000원까지 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보니까 오늘 11% 넘게 급등세 나오고 있고 29,250원대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고점인 듯 보입니다. 보니까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작년 실적이 24년도 실적이 이름 그대로 퀀텀 점프가 무엇인지 좀 보여주는 느낌이었었는데 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422억이 나왔고요. 이제 작년도 24년도에는 868억, 2배가 넘게 나왔는데 매출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영업이익이 2배가 넘게 나왔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좀 잘했다는 뜻이죠. 이제 LG양이 굉장히 강한 기업인데 OLED TV에서 LG 쪽에서 점유율이 확대가 됐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재작년 대비해서 24년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2배가 더 나왔다라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정도 실적을 냈던 기업이었었는데 23년도가 워낙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4년도 실적 정상화됐고 25년도 실적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냥 한마디로 필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애플은 이제 아이폰 17에 LTPO 패널을 적용하기로 했죠. LTPO 이제 저전력 패널, 한마디로 휴대폰에 적용이 됐을 때 안 끄고 그냥 계속 켜놔도 이제 배터리를 거의 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LG랑 삼성의 필름 승인이 완료가 됐죠.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올해 이제 3월 달에 아이폰 SE4가 나오는데 중국 중화권 고객사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화권 고객사는 이제 폭스콘이 되겠죠. 당연히 폭스콘에 올해서부터 납품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 밸류 체인에도 좀 속해 있는데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일단 아이폰 SE4에 이제 폭스콘에 납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3분기 정도 되겠죠. 근데 제작은 그 전에 들어갈 테니까 LG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아이폰 17 관련 저전력 패널 관련돼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입 구간 지금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원래 제가 이제 원고를 쓸 때 한 3-4% 정도 올릴 때였었는데 지금도 좋고 내일 약간 조정이 나온 다음 더 산다라는 전략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장에서 보신 것 같은데 오후장에서 튀어버렸네요. 이녹스 첨단 소재 실적을 또 베이스로 해서 주가 탄력이 기대된다라고 전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현대 에버다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6% 넘게 상승세 9,230원대. 이쪽을 좀 보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조정 때 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그럴 때마다 단기적인 상승력을 많이 만들어줬던 그런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 6%대 상승력이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상승력이 나오는 이슈가 있죠. 일단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최근에 했고 또 거기다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독일 머넨 안보회의에서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종전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4일에서 16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 다시 이 관련 이슈가 강력하게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이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중장비 그리고 소방차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굴삭기용 어태치먼트부터 뭐 타워 크레인, 발전기, 락드릴, 락툴 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주목이 되는 게 드릴 크레인 트럭을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지 기업과 협력을 해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 에버다임의 이 드릴 크레인 제품을 이탈리아 상용차 브랜드인 이베코 티웨이에 실어서 탑재를 해서 현지에서 그렇게 탑재를 해서 생산을 해서 현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은 뭐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했지만 하지만 이제 재무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시가총액이 자산가치 대비 높지 않아서 고평가 구간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9,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맞아요. 네, 9,200원 이하요? 네, 그렇죠. 9,200원 이하로. 오늘은 이제 아니네요. 네, 아니 지금부터 이제 사셔야죠 분할로. 분할로 모아가시고 뭐 손절 라인 이제 정해드리면 한 8,900원 종가상 이탈이 되면 안 간다는 거니까 자금을 회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쭉 나오면 지금 월봉상 흐름을 보고 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거의 이제 횡보 국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5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주가 대비 한 20%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목표 삼아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꽤나 좀 약간 위험해 보이지만 또 수익을 또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가격 전략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900원대 손절가로 보시고 계시고 9,200원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만약에 8,9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5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2,500선 좀 회복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기에 따라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관련된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오히려 좀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과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시장을 이끌어왔던 뭐 방산, 조선, 원전 섹터들의 순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의 수급에 있어서는 외국인 수급이 오늘 현물 쪽에 3,000억
원가량 좀 들어왔고 선물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좀 짙었습니다. 그렇지만 2,500선 올려놓고 상단에 대한 흐름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저점에서의 반등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을 좀 감안해 보면 시장의 회복 탄력성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현대건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도 4% 넘는 상승세가 좀 저점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합작으로 필로베니아 대형 원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좀 봉합하는 수순으로 좀 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 원팀으로서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 모듈이나 이런 쪽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건설이 그래도 원전을 좀 건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여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원전주와 더불어서 좀 되돌림이 함께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엔지니어링과에 있었던 손실 부분, 해외 프로젝트 손실 부분에 대한 흐름을 24년도에 전부 해결함으로써 25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대지수 사흘째 상승세 이어가는 목요일장, 우리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그래도 상승세 이어가 줬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이제 순 매도세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장 막판 돼서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거 들어오는 모습이 오늘 관측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까지 지수 상승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월요일 관세 쇼크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시장 지수 분위기 지금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오늘 좀 전반적으로 관측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별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이제 테마단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장 초반부터 부각이 됐었던 섹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세 부가 이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이 더 크다 보니까 식품 종목들도 삼양식품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삼양식품의 그 소스류를 만드는 S&D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여기서 좀 더 두드러진 움직임은 제가 오늘 이데일리 장전에 이슈레이더 시간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삼성전기 쪽에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캠트로닉스를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도와드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반도체 유리기판에 이제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제조를 직접적으로 제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네. 이미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맡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리기판 같은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또 다루는 곳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지금 계열사들과 손을 잡고 캠트로닉스 그리고 이제 독일의 기업과 같이 함께 이런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TGV 장비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캠트로닉스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도와드린 거였었는데, 오늘 이제 캠트로닉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던 중소형 관련 기업인 YC캠이라든지 특히 이제 TGV 장비 쪽으로는 기술력이 앞서 있는 퓨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네.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시세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전장과 오후장의 그 주인공이 아예 그냥 손바뀜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붙는 모습이 관측이 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부품이나 소부장 쪽 관련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확실히 이제
연초에 이런 상승률을 보여준 그런 이제 업종 섹터가 보통 상반기까지 주도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그런 이목들이 조금 더 시장을 계속 좀 주도하는 또 대표적인 또 테마 섹터로 급부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흐름이 오후장에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캠트로닉스 17%대 오름세 현재 구간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YC캠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오늘 장에서 테마주들의 흐름이 돋보였는데 코스피의 경우에도 1% 가까운 오름세 현재 구간에서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0.93% 오르면서 23포인트 끌어올렸고요. 2,532.6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2%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739.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1%대 오름세입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 역시 1,000억 원 이상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개인 나홀로 매도 우위 보였는데요. 5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됐는데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좀 적었습니다.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섰고 개인은 620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2월 6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사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3주 전과 비교를 해도 가장 대응을 하기 쉬운 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양시장은 모두 다 강력한 탄력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크게 출회가 됐었죠.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2조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다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반발 매수세가 또 강력하게 유입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블이 깨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털어내고 가는 그러한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는 마감 지수가 고가입니다. 2,536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 넘게 상승, 74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약간 아쉽긴 한데요. 1,447원대에서 전거래를 대비해서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1,450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가 장 초반 비교해서 조금 더 상승폭을 늘려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과 비교해보자면 상승폭을 조금 줄여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IT 투톱 기업들이 모두 다 2% 넘게 상승하면서 삼성전자는 54,000원대까지 올라갔고 SK하이닉스는 오늘 203,5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시장이 급하게 빠질 때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 아래로까지 내려갔는데 금세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LG엔솔 0.8% 하락세, 현대차 0.4%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1.5% 넘게 상승, 네이버가 1.3% 넘게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굳건히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3,000원 이상 올랐고요. 어제는 또 종가가 22만 원대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도 23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8% 상승세, 다만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기업은 KB금융인데요. 최근 들어서 금융사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닙니다. 사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사들과 비교해보자면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4조 원대를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다만 주주 환원 정책이 결국에는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6.7% 넘게 빠졌고요. 84,9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해에 금리가 인하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떠한 주주 환원 정책들을 펼치느냐를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미스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 가깝게 상승. 이외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좀 빠졌고요. HLB 특히나 오늘 3.6% 넘게 빠지면서 75,9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3,000당자 4% 넘게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리가켄바이오 5.6%, 리노공업 6.4% 넘게 상승 흐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탄력을 보였고 휴젤은 4% 넘게 상승하면서 25만 2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국내 증시 목요일장 양대지수 4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줬습니다. 업종별로 희비가 좀 갈리긴 했고요. 또 실적에 따라서 또 종목별 희비가 또 크게 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1%대 이렇게 오름세를 3일 연속 이어가면 내일은 좀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내일은 시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일단은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경계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부터 해서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같은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의 증시가 오늘 우호적인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또 디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중국 지수도 같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역시나 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 관련해서는 예상치를 이제 연속으로 만약에 상회한다라고 했을 때 국채 금리가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다시금 또 치솟게 되면 시장에 또 경계 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한 또 차익 실현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경계감을 가져가면서 시장 흐름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서 보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보면 관세 부과와 관련된 또 어떻게 보면은 반사의 수혜를 보거나 그 관세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주도 업종으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관측이 됐고 특히 조선주나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대거 또 실적 발표를 했었거든요. 지난해에도 수출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이런 수주 소식이 들릴 것으로도 기대감도 들어와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액까지 계속 고공행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네. 계속해서 실적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까 브리핑 도와드렸지만 K푸드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의 이제 관세부가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적 이벤트가 강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는 분위기고요. 오늘 또 방산주 중에서는 현대로템이 실적 발표 지금 나오고 나서 또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4분기 지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 되거나 실적이 계속 좋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또 거기서 또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좀 약간 트렌드처럼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 후반부까지는 계속해서 그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이 계속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돌아가면서 나와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종의 테마 섹터인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면 이제는 또 다시 대북 정책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 한마디 하면 또 대북 관련 종목들도 또 똑같이 이렇게 또 급등락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 섹터는 좀 트레이딩용으로 보시고 네. 이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또 수혜주 중에서 강력한 업종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세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뭐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는데 슈퍼사이클
에서 지금 이제 울트라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섹터이긴 하거든요. 네. 투자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추세 매매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계속 단기 접근을 해보기에는 또 유효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부담스럽다 하신다면은 엔터나 또 게임주 쪽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엔터나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세 사이클이 또 강하게 뭔가 모멘텀이 붙어서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게임은 뭐 신작,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새로운 그룹의 IP 출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만 또 움직임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섹터들은 사실상 저가 매수를 좀 하시다가 그런 관련 이벤트가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의 순환매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주 후반부 내일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을 계속 지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트레이드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업종들 미리미리 좀 선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잘 나와주는 업종 위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준비해 볼까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준비하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갭 상승으로 좀 떠 있는 상태에서 또 출발을 하기도 했었고 오짝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이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옮겨가다 보니까 또 윗꼬리를 다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다음 주 경쯤에 종전 구상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구체적인 일정은 14일에서 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미넨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계획을 지금 밝혔기 때문에 이 일정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차피 한 번쯤은 또다시 눌림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내일은 사실 이제 뭐 시초가부터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되 다음 주에는 이제 매도하면서 나오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가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저는 SG라고 보고 있어서 SG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SG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아스팔트 있죠. 아스콘을 제조하고 판매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아스콘 포장 건설업과 아스콘 플랜트 대기오염 물질 저감 장치 설비업도 같이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SG 같은 경우에는 제강 슬래그 이게 뭐냐면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거든요. 그런 이제 슬래그를 재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에코스틸 아스콘을 우리 지금 국내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세아베스틸로부터 이런 원재료인 슬래그를 독점 공급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엮여 있냐면요. 이 에코스틸 아스콘이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 이 특허를 출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도로 재건 사업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한번 되기도 했었고요. 최소 적어도 조 단위 수준의 에코스틸 아스콘 매출 창출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SG가 작년 이제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쪽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지 지금 아스콘 공장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게 마지막으로 나온 기사였는데 공장 추진 소식까지도 나중에 향후 모멘텀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목해볼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 SG 쪽에서 우크라이나 도로 재건과 관련해서 2건의 수주 계약을 따낸 그런 이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슬래그가 또 많이 나오는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스틸 아스콘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에코스틸 아스콘 특허가 인도 쪽에도 지금 특허 출원을 한 상황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도로 포장 예산안을 편성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그런 수도 이전 작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수도 이전 작업에도 이런 이제 도로 관련해서 이런 아스콘이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가 또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업들은 테마나 이슈보다 아마 기술적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삼각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지금 들어와 주면서 추세상으로 지금 계속 상방으로 가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다음 주 이제 관련 또 이슈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800원 구간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다음 주 나와줄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 유지해 나가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3,000원 구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음 주 중에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탄력을 좀 받았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있을 어떤 발표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미리미리 좀 들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SG 추천해 드렸고요. 스콘을 특허를 출연했다라는 점 또 핵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3,800원, 손절가 3,000원으로 공략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장기 투자 수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하며 한국 증시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선진국 시장과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가상자산 시장에 도전을 받으며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양면 전쟁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주요 증권사의 국내 주식 거래 규모는 6,352억 5,400만 주로 전년보다 약 13%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39.1% 늘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접속 차단 조치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날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부가 딥시크 접속을 막은 데 이어 오늘 통일부, 환경부, 금융감독원 등도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LG U+ 등이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텍사스주, 호주, 대만, 일본 등이 딥시크 사용을 제한했고 영국과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보안 유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LG가 차세대 단백질 구조 예측 AI 개발에 나서며 미래 성장 동력인 AI와 바이오 육성에 속도를 냅니다. LG AI 연구원은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차세대 단백질 구조 예측 AI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예측 AI를 연내 개발해 질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LG는 이번 공동 연구로 미국 잭슨랩과 진행 중인 알츠하이머 인자 신약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주택거래 증가와 가계, 기업 대출 증가로 4조 5천억 원 이상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조 5,17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3.4% 많지만 역대 최대였던 2022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22년 순이익에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포함된 만큼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새 기록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작년 4분기 주당 배당금을 540원으로 의결하고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각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다시 한번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꺾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주환원에 대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던 KB금융, 외국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두고 다른 의견들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